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오늘 주인공 모실 건데요.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히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단독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예, 어제 저희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요. 후보 서류를 등록했습니다. 예, 전달하고 등록했습니다. 어때요?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떨림? 각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4년 전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초선 의원에 도전할 때요. 네. 근데 당시 저희 지역에는 그 새누리당 5선 의원을 지내셨던 이재우 의원이 계셨거든요. 오. 그분하고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말 24시간도 부족하고. 네. 그랬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의 근심이 크신 가운데 선거운동도 좀 조심스럽고 또 지하철에서 아침 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명함부도 안 하고 네. 또 방역 작업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좀 주민 여러분들께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입법부가 있어야 코로나로 힘들고 계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야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초선 의원으로서 5선의 이재호 의원과 이제 맞붙었고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하고 맞붙으십니까? 이번에는 그 미래통합당의 허영석 후보신데요. 네. 원래 이분께서 이제 그 용산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컷오프가 되셨나 봐요. 네. 근데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살아서 저희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섭섭해하시고 미래통합당 당원들께서도 용산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저희 은평에 오셨으니까 네. 좀 실망감들도 크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정말 며느리도 모를 정도일 것 같은데 불사조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니까 이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결과적으로는 비례연합정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 우여곡절 끝에 비례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이해찬 대표가 두 지붕 한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다. 원팀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날은 사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참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선거제 개편을 했는데요. 네. 그 취지에 어긋나게 이런 비례용 위성 정당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유감스럽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기생정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국회 일당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 당 역시 이 더불어시민당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는데요. 두 지붕 한 가족, 형제 원팀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로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면은 안 서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까지 사실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의원 꺼주기 이거 강력히 비판하던 민주당이었는데 이거 역시 민주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미래통합당의 일당을 막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그래서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 당원들에게 물어서 이 비례용 위성정당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전 당원 투표에서 74%의 지지로 결정난 사안입니다. 그러려면은 어쨌든 당원들이 결정한 일이고 이왕 결정한 마당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표용지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에서 심기준
의원님, 재윤경 의원님, 정은혜 의원님께서 본인들을 제명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또 당 지도부 요청도 있어서 제명을 했고 또 이종걸, 이훈, 이규희, 신창현 의원님 탈당하셔서 더불어시민당에 가게 됐는데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개혁 진영이 일당 그리고 국회에서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꼭 이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분 정도가 가시는 겁니까? 정확히 몇 분이 가실까요? 현재까지는 비례대표 3분하고요. 지역구 출신 의원 4분에서 7분이신데요. 네.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봤자 오늘 며칠밖에 안 남았을 텐데요. 네. 현재는 7분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의 의원 7분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몇 명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던데. 이것 때문에 3번이나 4번이나 갈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 어제 밤늦게 미래통합당에서 의총을 해가지고요. 네. 한 7, 8분 정도 더 제명을 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을 7분이나 보냈지만 비례 순번으로는 4번으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일단은 아마 이거까지는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사실은 이해찬 대표의 제스처나 아니면 지금 우리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이나 날선 비판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선긋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관계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저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중도층까지.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열성 지지층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지금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범진보 개혁 진영 안에서의 경쟁이 되고 이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비례 투표들을 저는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최대치로 범진보 개혁 진영의 지지를 확대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전당 투표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당에 좀 호소하는 것은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선거 이후에 정치적 신념이나 정강 정책에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정치적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누구 표를 뺏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성 당원들, 친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일 텐데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몰아줄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 사실은 투표를 하는 셈이 돼서 이게 야당이나 다른 당의 표를 끌어가야지 왜 우리 거를 끌어가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당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당이고 참여한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위성정당으로 죄송하고요. 자매정당? 예. 자매정당도 한국당에서 쓰고 있어서 그렇고요. 네. 어쨌든 비례대표용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에서 더 많은 중도층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쳐졌을 때 미래한국당보다 훨씬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들을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또 중도층을 좀 흡수하려고 했다. 이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되긴 하는데 어쨌든 두 당이 결국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네. 비례정당 이 말은 제가 죄송합니다. 둘 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끔 네. 비례 후보들을 내셨고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판이라 그럴까요?
네. 이렇게 뜻을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최강욱 전 비서관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가 열린민주당에서 정말 아주 대표급 주자로 뛰고 있는데 사실은 강병원 의원님하고 두 분이 또 좀 친하지 않으세요? 저는 최강욱 전 비서관님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요. 네.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행비서도 하고 청와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때 시절부터 이렇게 몇 번 뵀었고 또 제가 그 원내 대변인을 할 때 이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는 통화를 몇 번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저희 당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열린민주당에서 성공하셔서 21대 국회에 오셔서 언론 개혁에 앞장서신다라면은 본인께서 하고 싶어 했던 우리 사회의 발전, 정치 개혁에 큰 기여를 하시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제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야를 오가면서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었던 선거의 제왕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제는 미래통합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저는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막판까지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선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를 또 설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아마 지금 어제 매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57%, 황교안 대표가 33.8%더라고요. 네. 아마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종로 선거까지 함께 치룰 역량이 안 될 겁니다.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역선거에 집중하고 또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에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종인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 그래가지고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에서 겪고 있는 이 곤란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미래통합당 봤더니 너무나 정권 발목 잡기만 한다. 이런 야당보다는 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여론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덮어라 해서 선거를 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거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김종인 대표를 설득해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김종인 대표 역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 연배시면 이제는 선거 전략가나 외부 컨설턴트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남아야 되는데 마지막을 정치 지도자로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노욕으로 평가하고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평가가 박하고 사실은 상당히 날카로우신데 좀 걱정되고 속으로 아주 이거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의 정치 이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민정당, 박근혜, 그다음에 저희 당에 와서 정말 선거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멈추셨으면은 이 선거 컨설턴트, 선거 전략가가 아니라 정말 정치 지도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시 안철수로 가고 또 다시 미래통합당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들이 이분을 우리 그래서 정치사에서 길이 남을 정치 지도자야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이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여유롭게 받아 넘기십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또 의원님의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자, 어쨌든 강병원 의원님 이번에 재선 도전하시는 건데 재선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본인만의 각오 혹은 앞으로 이 은평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그 지역구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제 지역구가 서울 은평구 을이거든요. 네. 저는 지난 초선을 준비하면서 연신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뛰었습니다.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요? 예, 연신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란 슬로건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 슬로건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이 된다라면 이 공정과 정의를 원칙으로 혁신성장 포용사회로 가고
그리고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무엇인가 기여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연신내 행복식당 둘째 아들처럼 우리 지역을 교통도시, 교육도시,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찾고 싶은 은평, 찾기 쉬운 은평으로 만들어서 우리 은평 주민 모두에게 행복할 권리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서 행복할 권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와, 연신 행운식당 둘째 아들 포부가 남다른데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